안녕하세요. 경제자유의 시작 수동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은행 이자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될 거고, 은행 이자를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표는 5분인데 링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목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해 5월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1.75%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페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1.75%까지 기준금리를 지금 올린 상태예요. 올렸는데도 나는 인플레를 신속히 잡겠다, 난 계속 더 잡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신금리라는 게 뭐냐면 예금 이자를 주는 이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수신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5월 26일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죠. 최고 이율 파킹 통장 출시돼서 5천만 원까지 연 3% 해준다, 뭐 이런 파킹 통장을 소개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파킹 통장을 소개한 것 뿐인데 좀 의아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2개 정도 좀 이상한 댓글이 있었는데, 뭐 거지도 아니고 무슨 예금금리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받으려고 하냐,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배당 수익이 6%가 넘는데 왜 여기다 넣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선택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 자유이긴 한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투자를 안 했냐고 하니까 좀 웃기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겠지만, 드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은행 이자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를 은행 이자는 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 잡은 거예요.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경제이론은 화폐 착각이에요. 화폐 착각이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건데, 이 뜻은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을 실질금리가 아니고 명목상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1928년도에 이야기한 화폐 착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명목금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명목금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이라고 보면 돼요. 명목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신금리하고도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뭐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를 실질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뺀 거를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물가상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이론이 피셔 효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2022년에 100만 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 통장에 넣었는데 3%의 이율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2023년에 나는 103만 원을 갖게 되겠네, 그럼 내 자산은 3% 늘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화폐 착각이에요. 3만 원 늘으면은 뭐 3% 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산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려면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2022년에 제가 100만 원 있을 때 떡볶이가 10,000원이었어요. 이 10,000원짜리 떡볶이가 내년에 11,000원이 됐어요. 11,000원이 됐으면은 물가 상승이 10% 된 거예요. 물론 물가 상승률은 떡볶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개별 상품의 평균을 잡아서 측정을 하고 물가 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측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게 11,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7%의 성장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3%의 자산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가 깎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이거를 구매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2022년에는 만원짜리 떡볶이를 난 100만원 갖고 있으니까 100그릇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에는 이자를 받았지만 11,000원짜리 떡볶이를 살려다 보니 구매력이 93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실질금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오르는 거니까 그때는 은행 이자가 좀 꿀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좀 호라호라 하지는 않아요.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은 1980년도에 버블 경제가 빵 하고 터지면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디플레이션을 30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은행 이자가 개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목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차트는 일본의 금리를 나타내는데 25년간 0.5% 미만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0.5%라는 거는 거의 이자를 거의 줄 수가 없죠. 은행의 이자는 기준금리와 은행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25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있다 보니 0.5% 미만이고 지난 5년간은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게 맞아요. 미국도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계속 돈을 풀었다가 다시 쥐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홈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화폐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201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비교를 해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했냐를 확인해 보면 물가 상승 배수가 1.186배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11년 1월에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2022년 1월에 118만 6천 원을 갖고 있어야지 같은 가치다 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내 자산을 18.6%를 불리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의 자산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행 이자로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자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걸 알려면은 두 가지 팩터가 필요해요. 하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신 금리가 지난 11년간 어떻게 됐는지, 요거는 통계청을 뒤져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은행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보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부터 이제 해지라는 말을 쓸게요. 해지라는 게 뭐냐면 위험 회피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보통 채권이라는 자산을 주식 자산의 해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어떠한 대체되는 자산을 해지라고 해요. 주식의 변동성에 맞춰서 주식이 많이 오를 때 채권은 좀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통계청에 있는 그 자료를 여기다 쭉 넣었어요. 물가상승률 11년부터 21년까지, 그 다음에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를 또 11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넣고 2011년에 100만 원을 이제 스타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쭉 계산을 하면은 118만 6,636원이 되죠. 2021년에. 그러니까 이 118만 6,600원하고 11년 전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예금은행 수신금리로 계산을 하면은 121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해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이겼어요. 예금금리가. 근데 이득 금액이 11년에 23,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2% 정도 자산이 증가한 거죠. 11년 동안 2%요.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을 하면 0.181%가 나옵니다. 내 자산이 0.181%씩 매년 늘어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이자로 해서 내가 어떻게 부를 증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금하지 말라는 건가?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논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한 주제는 은행 이자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화폐의 착각에 빠진 거니까. 그래서 화폐 착각 경계를 하고 오히려 저는 은행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이 있으면 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배당 투자를 하던 무슨 투자를 하던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되거든요. 사람은 보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생활비로 쓸 돈도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데 비상금도 남겨놔야 되고 그런 돈을 그냥 저금통에 넣어 놓거나 아니면은
예금 통장, 그냥 보통 예금 통장이죠. 1금융권에. 그런 이자도 주지 않는데 이제 그런 곳에는 넣어놓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생기는 게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은행이라도 이용을 안 했으면은 이게 아까 적은 돈이어가지고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억이 있었으면 1억 8천이 11년 만에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그냥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10억을 마늘밭 같은데 이렇게 묻어놓을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뭐 1000만이 됐든 얼마가 됐던 간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킹 통장을 이용해라 라고 제가 영상에 남겼던 거고,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3%짜리 파킹 통장에다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투동자는 투자를 하는 노동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현금을 그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은행 이자는 수익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어디에 나온 뭐 이론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막 수익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다 은행에 이자에 내서 내년에 3%가 뭐 가산되고 또 그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산소득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소득을 늘리는 방법 찾지 못하면 이제 평범한 직장인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을 인생에서 제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은행 이자는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봐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좀 이렇게 되게 긴 얘기였는데 끝까지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한 부분만 딱 보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연계해서 실생활에서 서로 접목을 시키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